뜨거운 토요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있을 때도 비가 올까 모르겠네. 그때는 그쳤어야지. 그런가요? 지금처럼 폭우가 계속되면 야 그때까지 계속 폭우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물에 잠겨. 두바이 되나? 어? 두바이가 왜 두바이 최근에 뭐 아. 그거 막 토네이도도 오고 막 깜짝 그랬던데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이상하던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쪽에 실시간 영상이 있는데 오토바이들 거의 잠겨 있고 차도 막 절반까지 잠겨서 다니고. 이거 옛날에 영화 막 투모로우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이상 기후로 막 비 막 쏟아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급이던데 두바이 막 이런 데 보면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우리도 원주에 비 왔을 때 보면 그 정도로 왔었어. 왜 바깥에서 보면 무슨 에일리언 침공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비가 희한하게 쏟아지고. 왜 이러는 걸까? 저 토네이도가 아니라 그 영화 뭐지? 투모로우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투모로우는 투모로우. 저기 빙하고 빙하고 아니 영화 그 뭐죠? 뭐 토네이도도 있지 않아요? 그 뭐라 토네이도가 나오는 영화가 그거 저 토네이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얘기 나오는 거지.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나도 그건 아는데. 토네이도 영화 맞는 것 제목이 같아. 뭐지? 영화 제목이? 네. 허리케인? 토네이도랑 허리케인이 많이 다르다는 건 알지? 둘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뭔가 친구 같은데? 지금 바람이 분다는 건 비슷하죠. 네, 예. 토네이도 허리케인 뭔가 친구 같지 않아? 트위스터. 그래 트위스터다. 트위스터. 그런 류의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저 재난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올랜드 에머리 감독인가? 롤랜드 에머리인가? 그분이 이제 트위스터랑 뭐 투모로우 그런 거 다 만드는 거잖아요. 네, 진짜 재밌어요. 재난 영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재난이 돼서 이제 막 먹을 게 없고 슈퍼에 가서 몰래 음식을 꺼내 먹는 그런 상상을 그래서 슈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좋아하시겠다. 그런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뭐 좀비 그래서 막 세상이 이제 약간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종말 막 이런 거. 그거 저기 대물 시네마 할 때 저 한번 불러주면. 콰이어트 플레이스 했는데 아쉽다. 그거 할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애니메이션 최근에 히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게 하나가 그런 거야. 직장을 너무 다니기 힘들어하는 애인데 그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려고 눈을 떠보니까 좀비판이 된 거야. 근데 그래서 걔는 너무 행복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정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시리즈도 히트친 게 있었지. 요즘 친구들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나는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약간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파묘를 다시 보고 있었거든. 네. 이런 날은 이제 그런 게 운전하고 좋지 않나. 그런 게 땡겨요? 어때요? 응? 파묘. 파묘 안 파묘 봤어? 재밌어요. 보세요. 넷플에 올라와 있어. 왜냐면 저는 그 예전에 그 파묘 말고 뭐지? 그 뭐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좀 그래서 힘든. 그런 소리가- 귀신 같은 거 나오는 많지. 아니 그러니까 그 파묘 바로 직전에 한 천만 든 그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파묘 직전에 공포 영화로 첫 만든 게 처음 만들었다고? 곽도원 나오는 곡성? 곡성. 뭐 직전이야. 그게 2016년인가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중에 무서운 영화 계보로. 네. 저는 그 곡성의 그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약간 귀신 시체가 막 이렇게 그거 볼 때 진짜 오줌 쌀 너무 뻔했어요. 소름 진짜 끼쳤구나. 너무 무서워갖고 막 머리 털이 다 쓰고 일본 할아버지? 그 일본 할아버지도 나오고 아무튼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파묘도 뭐 그런 류의 영화다 해서 안 봤어요. 근데 파묘는 그 괴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괴물이 훨씬 나온다고요? 네,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나 좀비가 아니라 진짜 괴물이 나와 버리니까 그거 사실 괜찮아요. 그러네. 안 그 무서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구나. 원래는 그게 귀신이야. 근데 이제 정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령이 표현하는데 일본 귀신인데 생긴 건 그냥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출을 조금 오버했어서 우리 대물 시네마도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일본 그쪽 공포물 같은 걸 많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곡성 같은 느낌이 나. 그런 게 없이 보면 뭐야 저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되는 거. 곡성에 한참 못 미쳐요 그래도. 그래요. 그 무서움. 무서움은 재미는 더 있고 재밌고 훨씬 가벼워요. 그 내용은 알겠네. 약간 좀 더 넷플릭스에 국뽕이 강하고. 떴던데. 야 이게 파묘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이야. 하여튼 이 날씨에 볼만한 비 것들이니까. 오는 날에는 그런 게 제격이지 않을까. 부디 이 방송이 나갈 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 이제 주말이 좀 밝은 주말도 좀 저는 있었으면 사실 좋겠어.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인 게 그럼 이제 36도 38도 38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서워. 저는 사실 더위에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라리 비 오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그렇구나. 우리 방송이 주말에 하잖아요. 주말 아침 이제 10시에 하잖아요. 비가 오면 아마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어.
딱히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PD가 11시로도 해보고 뭐 별지랄 썸네일도 바꿔보시고 별지랄 다 했는데 편집에도 되게 공을 많이 들여주셨는데 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 참고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카메라는 대한 저기 방송 중에서 가장 고화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만 4K야. 왜요? 왜 그렇죠? 서미 때문에 그런데 지들이 말하기로는. 그래요? 서미의 그 미모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 그래요? 약간 본인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인데. 아니 금시초문이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로 봐도 이제 다를 때 모니터랑은 달라. 카메라 자체가 좋은 거라서. 그래요. 내 대물 때는 이쪽에 앉아 있어서 그 느낌을 대물 잘 때는 못 일반 받는구나. 카메라고. 그래요? 왜 카메라를 그럼 저걸 떼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꾼대. 진짜로? 왜 때문이래?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물 때는 뭔데? 대물 때는 얘 때문이 아니에요. 대물 그러면? 때는 아무리 카메라를 바꿔도 큰 방해물이 있어서 소용이 없어. 거역덮바가 메인에 있어서? 그런 게 있구나. 정말 몰랐네.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근데 안 먹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안타깝네. 혹시 그 4K로 저돌성을 찍는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화질을 좀 낮춰볼까? 아니 안 돼. 흑백으로 바꿔볼까? 우리 그리고 막 그것도 있었잖아요. 원래 그 화분 이런 것도 있었고. 한 해 만에 바로 사라졌네. 아니 앞에 이거 탕탕 치는 것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우리가 거부했잖아.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했잖아. 어떡해. 나름 뭐 제작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래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보면 뭐 해줬을 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주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제 국물도 없는 거지. 국물도 없지. 맞아. 아니 횡해지잖아. 이제 와서 뭐 그런 걸 또 뭐 토라고 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이 버스 떠나는데. 뭐 해줬을 때 고마움을 알아야 아니 돼. 감사하고는 있어요 늘. 저는 그 오정 팀에 갔다 와서 지금 영상이 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그 효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연자분이 이제 LA에서 오셔갖고 그분 이제 사연 얘기하고 저는 이제 약간 병풍처럼 있다가 법 관련된 얘기. 근데 사실 이렇게 병풍처럼 있다가 법 관련된 얘기를 딱 하라고 하면 웃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맞아. 나는 이제 변호사 놀이를 해야 되니까. 역할이 그러니까. 전문 분야니까 또. 그래서 뭐 좀 웃기려고 노력은 했는데 뭐 조회수가 22,000 정도? 오. 양 변호사님 거 그 뒤로 찾아봤거든요.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더라고요. 몇 시셨죠? 1.5에서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요. 내가 이겼네. 혹시 나는 그런 거 아닐까? 뭐 약간 숨김 처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조회수가 변함이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오정 TV를 주로 보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저하고는 결이 안 맞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저희는 그리고 지금 남의 조회수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콩가루의 조회수부터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콩가루 주제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실 워낙에 많이 이제 저희 대안에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로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먹방 유튜버로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 1위입니다. 1000만이죠. 구독자가 1,050만. 이번에 많이 늘었다던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지양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폭력이 시달렸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고요. 저는 이게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는 데서 그때 녹취록 같은 것도 풀고 그러면서 충격받았어요. 이런 정도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줄 몰랐다. 녹취록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비명이야. 비명과 녹취 파일 살려달라. 뭐 이런 정도야. 근데 이제 폭행을 하고 있는 남성분조차도 약간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들어도 이게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일단 간략한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원래 대학 휴학 시절에 만났던 남자친구였는데 늘 그래요. 똑같아. 이런 얘기 시작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다가 어느 때부터 폭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교제하는 동안에 사생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남자친구라는 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야. 그 유흥업소에 일을 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렀는데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도 다 빼돌렸다고 들었어요. 다 그자가 가져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찌양이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 뭐해서 돈 벌어다 줄래? 이게 난 거기서부터
미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먹방을 시작한 거야 지향이. 남자친구의 권유라고 하지만 압박이죠. 노예처럼 부렸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 먹방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대박이 터졌는데 워낙 이제 잘 되고 하니까 그때는 소속사를 만들어서 소속사에서 할 일이 뭐 있어 사실. 그런데 처음에 유튜브였는데 그래서 지가 대표를 맡고 이제 찌양이 이제 그 활동을 하게 하고 7대 3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찌양이 3위였죠. 찌양이 3위였지. 결론부터는 그 돈도 안 줬고 그것만 해도 40억 원이 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4년 동안 활동하는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완전 지옥이었겠네요. 지옥이었지. 네. 지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과거 영상들을 보면 이제 팔이라든가 이런 데 상처가 있었던 거야. 멍이 들었거나 밴디지를 붙였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좋아하니까 뭐 뜨거운 거 아니면 본인이 조리하다가 됐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거지. 그 죽은 그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방송해야 된다고 얼굴은 안 때리고 다른 데를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야. 진짜 나쁜 놈. 사실 교도소는 선배는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어떤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 일단 유명인이라는 게 가장 충격이죠. 왜냐하면 약한 여성들이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약한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성에게 당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곳이 하나 없었다는 게 충격인 거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뭐 뒷광고니 뭐니 해서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벌어졌던 뭐 일들, 뭐 쓴 글, 댓글 전부 다 남자친구의 조작이었고 그게 알려진 그냥 충격 그 자체죠. 그러니까 복귀도 찌양은 사실 그걸 계기로 탈출하고 싶었을 거야 아마도. 네. 근데 남자친구가 빨리 서둘러서 복귀를 시켰던 거였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일 화가 났다기보다 정말 가슴 아팠던 부분은 이제 교도성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매일처럼 온라인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있던 사람이 지상파 방송까지 출연했는데 근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거. 이건 뭐냐면 경찰을 믿고 나를 구해달라고 못했다는 거잖아. 신뢰가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진변도 이런 어떤 아주 심한 상황에 이르기 전 단계의 교제 폭력이 있으면 우리가 변호사지만 크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그렇죠. 솔직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거지. 사실 제가 봤을 땐 어떤 제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당해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은 뭐 이렇게 뭐 이제 격리 조치를 통해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경찰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뭐 착취를 당하고 그랬으면 맞아. 솔직히 뭐 이거는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가족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찌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완전히 심리적으로 종속당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점점 더 유명인이 되면서 더 무서웠을 것 같은 게 과거에 이제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시켰든 어찌됐든 본인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졌는데 그게 터졌을 때 그 팬들이 등을 돌리고 그런 과정도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녀의 심리적인 어떤 지배만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일단 뭐 진변 말한 것처럼 공권력이 호소를 하더라도 잠깐 격리 조치하고 아니면 처벌을 하더라도 뭐 초기 폭행 정도로 해서 폭행은 처음에는 뭐 초범에 실형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돌아왔을 경우에 내가 다시 보복당할 게 훨씬 더 무서울 수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그 지금 교도성이 말한 것도 유명인이란 이유로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로 사람들이 그냥 비난할 거란 말이야. 네. 젊은 여성이 어쨌든 그런 뭐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네가 잘못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그 어떤 문화적 인식,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거를 이미 피해자가 인지하게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중학교 3학년생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제 때리고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 계속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너를 죽이고 갈 거다. 너가 나를 신고하고 나를 어떻게 해봤자 내가 네 인생 망쳐놓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피해자가 들었을 때 무섭죠. 근데 그럴 것 같은 거잖아요. 진짜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갔다가 뭐 어디 뭐 잡혀가더라도 몇 년 안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와서 날 또 죽이면 어떡하지?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찌양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계기로 이제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고소를 당하고 이제 남자친구가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찌양 씨가 이제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다른 유튜버가 공개를 하면서 찌양 씨가 이 사실을 다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된 시점이 이게 다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찌양이 고소를 해서 아니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고소는 했어. 유튜버가 공개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근데 알려지기 전에 그렇게 끊어서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문제는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뒷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찌양 입장에서는 이게 그 유튜브 바닥이라는 데가 워낙에 막 이상한 얘기들로 뭐 옮겨가고 없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더 두려워서 이럴 바에는 내가 다 털어놓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이제 본인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린 그런 경우였고 이제 2번을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고소했을 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 공갈이나 협박이라든가 또 민사소송상 횡령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그 약정금 반환 청구 이런 것까지 같이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니까 스스로 이제 극단적으로 그 뭐 무슨 영상물도 찍고 뭐 아무튼 1000건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징역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고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 찌양이 너무 안 된 게. 찌양을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 같이 술집에 다녔던 그 여자들 입막음하려고 뭐 매달 뭐 600만 원씩 준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튜버들에게도 주고. 유튜버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유명하고 돈이 많고 하니까 약점 잡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돈을 뜯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진짜 인간이라는 게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뭐 유튜버 구제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 휴대폰 들고 지금 뭐 자진 출석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걸로는 그 카라큘라 씨. 그 수사 진행된다고 하니까 회사 간판을 내리고 잠적했다고 올라온 걸 봤거든요. 있었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법적인 어떤 조치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약간 뭐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교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중간 지대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보다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닐 때 대개는 스토킹이 시작이 되잖아. 극단적으로 뭐 인스타를 보고 유명인이 됐거나 아니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주변에서 봐서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환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건 완벽한 타인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건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2년 됐구나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보호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또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벌어졌지만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고 격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쉼터를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데, 이 중간의 교제 폭력은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내 실제로 연인이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쪽 보호 장치도 못 받고 저쪽 보호 장치도 못 받고 그냥 가는 게 일반 폭행이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호소를 해도 뭐 폭행 단순하게 폭행이 몇 년이야지? 2년이한가? 뭐 엄청 낮죠. 그냥 실형 나오는 경우도 없어. 그럼 가정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닌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뭐 법을 만들자 말자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매번 이제 국회에서는 딴 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범죄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게 긴급 조치 같은 것들, 보호 조치, 네. 격리시키고 뭐 이 사람 뭐 팔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스마트워치. 보호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스마트워치도 실효성 없어요. 뭐 그렇긴 한데 좀 더 뭔가 마음 놓고 마음을 생활을 놓기는 할 힘든 수 게요. 있는 제가 했던 방법 사건 없나? 중에 스토커인데 돈이 많은 스토커야. 스토커가? 아, 스토커 돈이 많아갖고 사람을 그냥 24시간 붙여놓는 거예요. 이미 이제 지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 남친인데 아유. 이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고 있어. 진짜로.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혼 소송 뭐 하면서 흥신소 소개시켜달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뭐 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2주 쫓아다니는데 뭐 500 이 정도 돈을 내거든요. 너무 무섭다. 그러면 이제 이 돈 많은 스토커 이 새끼가 이 여자분을 계속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이 여성분의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약간 협박하고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제 남자친구 헤어졌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싶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사실 그 스토커랑 헤어지고 이미 관계가 모두 끝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를 쫓아다니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이제 마음에 들어했어. 근데 웬 미친놈이 전 남자친구가 막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너 이 새끼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도망가지. 진짜 좋아하는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사귀기 전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아무튼 그냥 굉장히 고립시키는 거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무섭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기보다 이제 나중에 벌어졌을 때 수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공권력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으로도 예전 같으면 만나는 사람의 풀,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이 뭐 직장 동료가 됐건 아니면 성인이면 아니면 학교에서 만난다거나 뭐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교회 오빠라든가 네. 이런 어떤 좀 검증된 만남들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정보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SNS나 이런 앱으로도 SNS로 하니까. 만나면 그런 확률도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참 말하기 뭐한데 우리 흔히 자력구제라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진짜 주변에 가족들이 또 대가족이고 하니까 진병 같은 오빠가 가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 막 이래가지고 뭐 어디 동생한테 네가 뭐 이랬을 텐데 그런 보호 장치도 또 사회적으로 지금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핵 개인이라고 하는 핵 가족이 아니라 핵 개인이라고 하잖아. 핵개인. 그리고 다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면 30% 가까이 되고 그중에 상당수가 여성이고 그러면 그런 여성이 그런 위험에 빠져버리면 핵개인 여성이 빠져버리면 지금의 제도로는 방법이 없어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 뭐 우리 새끼 PD가 열심히 찾아서 자료 띄워주는 게 젠더 폭력 범죄 현황에도 2022년에만 교제 폭력 신고가 7790건이라는 거야. 7790. 7만 7. 과연 저 엄청난 7만 숫자네. 건이 넘는 신고 중에서 몇 건이나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 글쎄 거의 해결이 안 됐겠죠. 네. 저 아마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저 중에 분명히 있을 분명히 것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연간 200건이 넘었던 거 그래. 추정되는 게. 사건이요? 결국 까지 가버리는 게. 그럼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얘기네. 어. 진짜 무섭다. 그래서 나는 저거를 이제 아까 뭐 공권력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법이 안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가 교제냐.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유가 있어. 138명이구나. 아이고야.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은 최소 138명. 근데 중요한 건 통계도 없어. 친밀한 여성이 죽인 남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있을 수 있지. 138명이 더 될 거 아니야. 될 수 있지. 저건 또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공식 통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제 폭력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 그렇죠. 있으니까. 카테고리가 안 되는 없으니까. 거예요. 아, 그거부터 안 되는- 설정하는 게 먼저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을 국회에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한다고 막 기사 법을 냈다가 나왔었는데. 다 없어졌고 국회 이제 바꾸면서. 새끼들이 왜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되게 좀 그래요. 너랑 나랑 사귄다.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뭐 이런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도 규정할 수가 아니고 없구나. 사실 이게 교제라는 것이 사실은 결혼은 혼인신고를 하면 되고 네. 사실혼도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근데 교제는 그건 뭐야? 너무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걸 이제 뭐 뭔가 뭐 좀 잠자리를 만들어-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사귀고 뭐 기념일을 해야 되나?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런 되나? 것들을 굉장히 이제 뭐 특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형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 뭐예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아니면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애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면 징역 1년.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 기분 나쁘게 네, 하면 대통령, 징역이면.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이 나쁠 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쩔 땐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엄청 많은 이런 건 안 되고 이건 이제 정해진 게 뭐냐면 뭐 편치, 뭐 사람을 속여서 뭐 돈을 이제 편취하는 행위 이것도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 편취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학설도 엄청 많고요. 판례도 엄청 많아요. 근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어떤 교제 폭력에 있어서 이제 교제의 개념을 과연 형법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형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것이며 어떤 건 교제고 어떤 건 교제가 아닌지를 이렇게 딱 일도 양단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스토킹 처벌법도 네. 보면은 뭐냐면요 뭐 지속적으로 뭐 영상 매체를 전송하거나 뭐 가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행위 이런 식으로 탁탁탁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아직 뭐 이미 위헌 심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법률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문제 소지를 없애려고 일단 실무에서는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너 이러면 스토킹이야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하면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거든요. 사례가 제가 당했던 건데 그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해서 직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자가 네,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남성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성분과 특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국 안에 이제 여러 가지 PD도 직군이 있고 있으니까 뭐 카메라 뭐 또 그다음에 이게 뭐 방송국 출연자 뭐 다 있지. 뭐. 방송국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계신 남성분이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여성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를 따로 불러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제가 어디서 말하면 또 특정이 되니까 어디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 그만뒀어요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안 보이셨구나 이랬더니 그 여성분이 잠깐 자기랑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갔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런 남성 직원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그 남성의 그 컴퓨터 모니터를 뭐 파일을 다운받을 일이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들켜. 거기에 무슨 파일 폴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제 사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나는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SNS에 있는 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거기다 쫙 다 놨었대요. 제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캡처해서 다 올려놓은 거죠. 자기가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컴퓨터를 뒤지다가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도리어 남의 그 카톡을 훔쳐봤다는 이유로 잘린 거예요. 일단 그거는 잘못이긴 해. 잘못이겠죠. 남의 그러니까 이제 카톡을 잘못이지만 그 남성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을 했지만 이 남성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여성 말로는 저보고 이제 그냥 조심해라 하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사진을 캡처한 건 제가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된대요.
뭐 왜냐면 그 아까 지금 진변이 얘기한 것처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은 너한테 뭘 보내야 되거든. 스토킹이 아닌 거잖아. 그거는 지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지.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그런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걱정하는 게 그거지. 그러다가 그렇죠.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제 폭력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방향을 잡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정의를 우리 한번 내려봅시다. 아니 어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아니 우리끼리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처럼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를 신고를 하면 경고 조치가 일단 하고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면 거기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을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경고 조치를 당하면 만약에 가해자가 열받아서 보복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저 그게 너무 더 불안해요. 아까 뭐 사실 왜 자극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스마트워치랑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신고로 인한 경고 조치가 이제 선행돼야 된다. 사실 그거는 또 이제 어떤 허위 신고라든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고죄 같은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근데 교제 폭력을 난감하다, 허위 신고해서 하면 뭐가 남지? 뭐 이런 거죠. 아니 전혀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데 너무 꼴배기 싫어갖고 사실 우리 교제하는 사이인데 이 사람이 자꾸 뭐 나를 따라다닌다. 그건 스토킹이잖아. 아니 스토킹 말고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근데 왜냐면 그래서 허위로 한다 경고는 허위로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얘를 접근하지 말라는 걸 거 아니야. 뭐 사귀지도 않는데 뭐 접근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교제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양 변호사님이 바람을 폈어. 그래서 그게 열받아서 나 얘한테 폭력당했어. 이렇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폭력을 당했다는 건 증거가 있어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어디 같은데 이런데 막 부딪힌 다음에 이거 봐라 나 얘한테 맞은 거다. 우리가 졌어.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도 어쨌든 시행은 하고 있으니까 다만 뭔가 뭐가 좋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사실혼이라고 했지만 진변이 이 교제 폭력에는 동거까지도 들어가는 거야 사실. 동거는 사실혼 인정 못 받잖아. 이제 그건 그렇죠. 알지. 교수성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 표정이 그래?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는 우리 법상으로는 사실혼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동거까지 하는 지경인데도 폭력이 있으면 지금 동거할 때 폭력은 진짜 심각한 쯔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 사실. 뭐 동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둘이 밀접하게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남들이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집을 오피스텔을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며 이렇게 그 생활비 아낀다고 동거해서 그 생활비 같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 벌어지면 지금 법으로는 구멍이 나버리는 거야. 일반 폭행밖에 없는 거야. 너무 무섭다. 그냥 처벌이 아니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뭔가라도 우리 뭐 똑똑하신 의원님들이 좀 전문가들이 더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은 맞는 거예요? 응? 의원님들이 똑똑하시긴 그렇게 얘기를 한가요? 해드려야 또 일을 하실 거 아니야. 아니면 여가부라든가 이 중국 각 부처들도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고 받는다, 운영한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현 정부는 여가부 없애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 공무원들이. 교제 폭력은 왜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 폭력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얘기를 하면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로맨틱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데이트 폭력이? 왜요? 데이트란 말이 나오는 순간. 근데 교제는 그냥 데이트를 한국말로 바꾼 것뿐이잖아. 근데도 사람들의 어감이 그렇대.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그러면 마치 그럴 수도 있는 연인들 사이의 다툼 이렇게 그래요? 느껴진다는 거야. 난 저게 너무 신기한 게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한국말로 하면 더 중대해 보인다는 건가? 그러니까 저런 것도 웃기긴 하지 사실. 저한테는 데이트 폭력이 더 와닿거든요. 오랫동안 우리가 썼던 단어기도 하고 이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교제 폭력하면 뭔가 이런 것 같아. 좀 동떨어진 기분이야. 데이트를 하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은 약간 우리 어디 거기서 만날래? 그리고 오자마자 빵 사귀는 사이에서?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은 우리 데이트하자
이때 폭력이고 교제 폭력은 우리들이 사귄다? 오는 길에 뭐 잘못 먹었니? 겁이 날 소리를 지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비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겁이 날 소리를 변호사 가고 있어. 아니 근데 틀린 말인가 이게? 데이트는 어떤 만남을 의미하는 거고 교제도 만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서 만나는 걸 데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야 우리 영화관에서 교제할래? 이거 아니잖아요. 맞잖아. 우리 아니면 사귈래 뭐 사귀는 폭력 이런 거. 하여튼 네이밍이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방향을 굳이 잡자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정도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 맞아. 근데 기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정폭력도 아직까지도 놀랍게도 끊이지가 않고 있죠. 맺맞는 뭐 아내, 맺맞는 남편. 그러니까 여기 찌양도 그런 신드롬이 있었던 것 같은 게 그 처음 영상에 계속해서 자기도 잘못한 게 있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말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맺맞는 아내 중국은 말기. 뭐냐면 이유가 있어서 내가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된다면서요. 네,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나를 때렸어. 이렇게 막 가만두지 않아야지. 그런데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래 한 번만 용서해주지.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때리면 내가 뭘 또 잘못한 건가?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슬픈 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피해 자체만으로도 너무 슬픈 일인데 그거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어떤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하는 게 전 예전에 어릴 때 되게 이제 화를 많이 내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서도 화를 많이 궁금한 내는. 게 좋은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왜 이렇게 다 쓰레기들만 만났어? 그랬는데 이제 화를 많이 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화를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없었어? 저요. 아. 저를 많이 네가 내는 돈을 많이 사람. 냈어? 저 있었어. 근데 화를 많이 내니까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싫은 거야. 싸우는 게 싫으니까. 아직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야 그렇게 화를 나는데도 좋아해 아니, 이미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난 건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먼저였던 거지. 근데 그다음에 이제 화를 냈어. 아니 그러면- 보자마자 야! 뭐 이러는데 아우 그러진 좋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화를 네. 내는데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좀 잘 버텨서 화해를 했어. 그럼 풀어지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다시 근데 그 좋아지는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 화내는 게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상대가 화를 내면 놀랐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래요. 그렇게 맨 처음엔 된다니까. 그랬거든요. 아, 저 또라이 새끼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방금 또 뭘 잘못했나 보다. 그게 곧 있으면 딱 풀리겠지. 그 심리 조용히 상태인 있으면 거예요. 풀리겠지 하고 그러니까 쥐죽은 이게 듯이 있고. 뭐냐면 누군가와 싸울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고 이제 명백한 그런 경우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싸워서 안 좋은 관계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데 그냥 잘 풀어보려고. 근데 이런 경우에 잘못한 쪽이 적반하장으로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당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고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저 그 남편분들 영상 중에 그거 있어요. 무조건 아내가 맞았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유부남들이 살아남는 방법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약간 이상했던 게 아내가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냥 가정 불화가 싫어서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면 똑같은 거지.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뻔뻔해진다고.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고치게 만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미가 말한 거나 그런 증상들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맞아.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게 없이 맞는다면 더 고통스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만드는 이유를 거야?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겠지. 맞는 것 그래야 같아. 육체적 고통은
있더라도 심리적 고통이 덜해지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할 수,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억지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뭔가 스스로도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뭘 찾잖아. 뭐 아까 내가 시작할 때 파묘 얘기했지만 조상님 무덤을 잘못 썼을까? 아니면 내가 뭐 예전에 뭐 벽호에 뭐 잘못 업보를 받는 거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일부러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특히 폭력이. 그리고 아마도 그 죽어버린 그자 무책임하게 전 진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에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자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높다고 맞아요. 봐. 왜냐하면 그 녹취록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을 해온 사람은 그 순간을 못 견뎌. 자기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까 섬이 얼마 때나 그 사람도 막 자기도 막 고함치고 막 그러잖아. 울부짖어요. 그게 아마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높긴 해요. 근데 가정폭력도 아까 이제 돌아와서 여전히 참 진짜 요즘 세상에 아까 섬이 말 맞잖아. 유부남들이 오죽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세상인데도 그 한쪽 그늘에는 또 아직도 웬만한 아내가 있어요. 반대 버전인 거죠, 그냥. 아니 좀 달라. 왜? 남자들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건 그냥 거기다 대면 매 맞는 남편은 없어요? 있긴 있어. 저 있어요. 있어. 예, 매 맞는 있어요. 남편들은 이게 문제야. 웃었잖아. 매 맞는 남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웃는데. 너무 쪽팔리니까. 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저 와이프가 자기를 막 때린다고 그래서 솔직히 뭐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등치도 작지도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 와이프 야 이 새끼야 막 저거 막 퍽 소리 나고 왜 그러세요? 저 그러지 마세요. 막 이 남편이 아이한테 그렇게 존댓말로 그래 맞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매 맞는 남편인 거잖아. 진짜 있어.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대방 그 분을 이제 결국 조정 과정에서 봤는데 그렇다고 막 등치가 막 이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안 그래. 네. 특히 매 맞는 남편이 심각한 경우가 뭐가 심각해지냐면 꼭 도구를 써요. 힘이 약하니까. 여성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꼭 도구를 써요. 그래서 훨씬 심각해져.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잖아? 이제 독극물로 가. 그거 있어요. 여성들의 경우는 그렇게 가. 이거는 진짜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내가 혹시 매 맞는 남편인 것 같다 이러면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강도가 점점 올라가요. 남편 그 음식에 락스를 그 실제 있었던 맞아, 사례예요. 있었던 사건이야. 막 매일 뭐 조금씩 넣어갖고. 금자씨처럼. 네,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아내가 락스 그런 걸 했다 이러면은 뭐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타당할 수 있어도 안 타당하죠. 아니 근데 막 자기를 죽일 듯이 때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없잖아. 이제 정당방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그 폭력 행위 그 당시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지 되지 이 폭력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행위는 이건 또 다른 그냥 범죄일 그래요? 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문제야. 진변이 말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저런데 대부분 여성이 네 말 맞다나 그런 어떤 여성들이 남성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갈 때가 어떨 때냐면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왔어. 만취돼서. 그렇죠. 들어와서 막 때려. 정신없이 맞아. 이럴 때는 우리 법은 그때 덤벼야 정당방위라고 해.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때 언제 덤벼? 못 덤비잖아. 그쵸. 근데 잠들지, 그렇게 분풀을 하고 남편은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그럼 여자가 맞아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들고 보니까 한쪽 곳에서 자기를 그렇게 때렸던 놈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술에 취해서. 그때 막 팍 도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법원의 판례는 방어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법인 거지. 이게 참 어려운 법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 딸을 10몇 년간 이제 폭행했던 아버지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아마 제 기억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아버지가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뭐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죽였거나 아마 그랬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딸을 그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10몇 년간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당해온 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평소에 어떤 그런 삶 자체가
붕괴된 거지 뭐. 붕괴되고 그런 행위 자체를 이제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결국엔 인정받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좀 그래서 이 판례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사안은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죽어 마땅한 인간을 죽였는데 이거를 정당방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너무 좀 힘든.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형량을 꽤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남자친구는 있어요. 형량을 받고 이게 직접적으로 그때 한 건 남자친구였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막상 그 딸은 집행유예를 끝났던가 그랬어. 되게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이게 참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의 관심이 따라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진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소지가 보인다거나 뭐 이웃인데 항상 그 여성이 막 이렇게 몸에 흉터가 폭행당 흔적이 있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얘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PD님은 이제 가정 같은 경우 이혼 같은 걸로 끊어내기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혼을 할 마음을 못 먹어요. 네,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실 게 아니라 진짜 친한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일단 얘기를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인식을 하셔서 네. 이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 자체도 이거를 정말로 극복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해야 그래야지 그 이후에 뭐 어떤 사법기관의 도움도 이제 효과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첫 걸음은 주변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토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요. 제가 했던 이혼 사건도요. 엄청 남편한테 막 폭언을 듣고 진짜 폭력은 없었는데 폭언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폭언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야, 뭐 옆에 내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저기 뭐야 어디 가서 다치고 그러지 다 네 잘못이야 이 싸가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갈구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죽여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충동도 느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무조건 이거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언니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고 그분이 이혼 소송 끝나고 너무 고마우셨어요. 네. 진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얘기들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다른 방송 같은 데서 어떤 사연들 같은 거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나도 그렇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맞아. 진짜. 근데 그분들은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상황 자체를 인식을 못해. 맞아. 이게 사람은 참 이게 안타깝게도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그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의사가 쓴 책이 있어. 그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보다 이런 어떤 실화를 쓴 거였는데 검색하지만 안 나올 거야. 워낙 옛날 책이라서.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생사람들이 막 불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서 생이 이어지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좋다기보다 그게 인간의 어떤 강인함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진짜 단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도 버티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변이 정말 중요한 얘기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요. 주변에 어떻게든 얘기를 꺼냈어요. 무조건 알리셔야 돼요. 진짜 이상하지. 남의 일에는 참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못해. 힘들어. 진짜. 배드성도 이제 뭐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아까 전처럼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직도 그러지? 설마 아직도 그러겠니? 아직도 그러겠니? 뭐 어릴 뭔가 때 이상하면. 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기질이 좀 그런 게 있나? 기질 자체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을 쉽게 믿는 이용당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검증 청문회를 해야지. 나중에 결혼 전에 청문회를 해야지. 인사 맞아. 청문회를 해서 일단 인사를 한번 시키면서 거비를 데리고 가. 거비를 데리고 가. 거우 오빠가 보니까 되게 든든한 오빠 같았는데 좀 알맹이 센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강약 약간 조용해지더라고요. 허우대한 멀쩡하지 그 자식이. 아이고. 아유. 제가 가야겠네. 변호사 야 에이블 사무실로 불러. 네. 상담실에서 우리 스트레치 만나자 그래. 아유 그래요. 오늘 참 뭐 가슴 아픈 되게 얘기를. 아픈 마음 아픈 얘기죠. 진짜.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건이 있고 찌양 씨 유튜브 구독을 시작했거든요. 그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맞아. 뭐 음식도 너무 맛있게 맛있게 잘 먹고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운동하고 일어나다가 점심에는 이제 샐러드 먹고 오. 굉장히 이제 좀 막 먹는 거를 자제하고 있거든요. 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막 대리만족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막 그 러닝머신 뛸 때도 찌양 이거 띄워놓고 뭐 최근에 막 뭐 미국 그 햄버거 뭐 10층짜리 햄버거 뭐 그리고 막 독도새우 막 100개 까먹고 이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는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일단 치유부터 좀 받아야 돼요. 맞아. 마음의 회복이 먼저. 진짜 전문가의 진짜 도움을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 받으셔야 받아야 돼요. 돼. 이거는 무조건 어쩔 수 받으셔야 없어, 돼요. 어쩔 그 수 없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아까 뭐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된다고 했지만 또 혹시라도 주변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가까운 사람이 말도 한번 적극적으로 걸어봐서 너 좀 힘든 거 없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찌영 씨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도 그림을 하나 집어왔습니다. 정말 집어 오셨네요. 네. 뭐 텔레토비야 뭐야? 야, 저 그거 아니에요? 저기 생가치히로에 나오는 가오나시? 가스 가오나시. 가스오부시라고 하죠. 씨. 가오나시. 뭔가 비슷하잖아요. 가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그러네. 거. 알폰소 무아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정말 미쳐버릴 텐데. 알폰소 뭐라고요? 알폰소 무아. 뭐야? 알폰소 알폰소 뭐? 알폰소 뭐야? 알폰소 뭐 하는 체코 사람이야? 체코 출신의 화가고 이 유명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상업주의라고 뭐랄까 아르누보라고 표현하는데 유명한 분 맞는 것 같아. 알폰소 들어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사람의 그림치고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거고 알폰소 뭐? 다른 것들을 혹시 새끼피디가 얘기하는 사이에 한번 쳐봐. 그 찾아보면 되게 뭐야? 그 포스터 그림, 그러니까 상업적 포스터를 예술 수준으로 만들어내서 최근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근? 아니 19세기 말 20세기 초. 저 옆에 다람쥐는 아니겠죠? 저 그거야. 저런 지금 눈에 익을 수도 있을 거야. 보면 알폰소 뭐? 저런 그림들을 하시는데 이따 자료화면으로 같이 띄워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걸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또 정통미와 특히 자기의 출신인 슬라브 민족에 관한 그림들도 많이 그렸었고 이 그림은 저 황야의 여인이란 제목이야. 이제 여성분이 슬라브 전통 의상을 입고 황야에 정말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막처럼 보일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옆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흔적을 보면 정말 자기 주변을 이렇게 파헤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넋을 잃고 있는 뒤에 희미하게 빛나는 별밖에 없고요.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별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그냥 별을 어떻게 바라봐요? 뒤쪽인데. 근데 위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별이 뒤에 있는 거 맞아요? 별은 뒤에 있는 거고 넋을 잃고 있는 그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게다가 여기서는 이 모니터는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언덕배기에 늑대가 있어요. 늑대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럼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 거네요. 버림받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주변에 늑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그냥 이 찌양 얘기 듣자마자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햇빛이 밝고 찌양 씨의 성격처럼 밝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기쁠 수 있는 그런 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진짜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알폰소
어디서 모아요? 아니요, 시아 씨. 낮은 수와도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얻은 부를 가지고 네. 자기 민족 정신을 살리는데 그 돈을 다 썼어. 쟤는. 민족 마지막에 정신을 살리는데 쓰는 작품들, 돈은 어떻게 쓰는 작품 거예요? 활동을 그걸로 다 써요. 그 지금도 프라하 시청에 있는 작품들이 그 사람이 기부한 그림인 거고 마지막에 근데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나치에 끌려가서 고문받아서 또 사망하기도 했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네. 뭘 정리하죠?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이렇게 찌양 씨 얘기하다 보면 기운이 빠져? 네, 좀 그런 것 같아. 그분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그래도 막 응원하게 되고 이렇게 막 화이팅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이 어떤 거지? 그 사건도 사실 그 가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아직 살아있다 이러면 또 그거 가지고 난리였을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저희가 오늘 최대한 좀 너무 무겁지 않게끔 중간중간 웃음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두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가족 119로 상담 메일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